오연진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정부 정책 방향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가능할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인베스트의 오연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를 5,000포인트로 달성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시 부양책 그 가운데서 가장 기대가 높은 게 3차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올해 안에 통과는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미증시가 꺾이면서 국내 증시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 기대감이 뭐 상승폭을 더 키운다라기보다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하반 경직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지수의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는 시기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뒤에는 말씀해주신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이제 연내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려면 일단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국회의원의 이제 과반수가 국회에 출석을 해서 과반수의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되는 건데요.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이 아시다시피 1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한 주당 가치는 명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경영권을 위협받으면 자기에게 이제 우호적인 기업에 자사주를 넘기고 그 경영권을 부활시켜서 경영권을 방해하고 이런 형향이 있었는데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에 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사주의 취득 요인이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면 자사주를 사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부작용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이게 될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현재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자사주의 보유 비중을 볼 때 그 상장사가 평균적으로 자사주를 3.3% 보유하고 있고요. 지주사가 평균 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연 지주사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균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기업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는 롯데지주가 32.5%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최근에 유통주가 또 주가가 괜찮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서는 신영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50% 이상으로 국내 상장사 중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PBR은 0.6배 수준이어서 밸류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롯데지주와 신영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증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금을 이제는 유동성 있는 시장으로 옮겨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와 역행한다라는 평가를 받던 게 배당소득 최고 세율이었거든요. 증시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증시를 또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25% 쪽으로 좀 가닥이 바뀌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주와 관련해서 또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고배당주를 보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최고 세율이 45%였는데 이거를 35%로 줄이기로 했다가 시장에서 탐탁치 않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25%로 다시 바꾸는 거니까 45%가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됐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하고 싶어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배당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고세율이 개편이 되게 된다면 배당을 하고 싶은 요인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주주가 배당을 받고 싶어서 배당을 한다면 그 성과가 소액주주에게도 오는 것이니까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은 뭐 자명해 보인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제 주식의 장기 보유 유인이 생기겠죠. 장기 보유하면 배당을 그만큼 뭐 분기마다 받든 반기마다 받든 꾸준하게 받게 되니까 장기 보유하고 싶은 유인이 생길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세제 혜택일지는 모르는데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게 ISA 계좌를 하시면 1년에 2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이나 4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방안이 좀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배당세율, 최고세율도 인하가 되고 또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주의 매력이 그만큼 더블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고배당주의 장기 투자 유리함이 극대화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샘입니다. 그러니까 한샘이 가구업체인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 16에서 18%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배당 수익률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자사주도 29%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제에서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배당 소육 최고세율 인하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샘은 고배당이기도 하면서 자사주도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실적이죠. 지금 가구업체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한샘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배당, 자사주 소각 두 가지 매력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관심 가지실 만하고요. 또 배당 측으로는 현대차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 수준인데 자율주행이라든지 노보틱스 부분의 신규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도 이제 AI 협업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 배당 확대에 따른 수혜주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당주 ETF 상품 출시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내 고배당주의 ETF 향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배당주는 대부분 미국에 많이 몰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배당주 하실 때 대부분 미국 배당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국내 배당주로 돌아올 요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배당주에 대한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는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관심 가져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배당 관련돼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 언급해 주셨는데 한샘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PBR 보니까요. 한샘은 1.8배 정도, 현대차가 지금 0.6배네요. 네,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는 듯합니다. 정부가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을 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국민 성장 펀드 쪽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수급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 성장 펀드를 150조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상당히 큰 규모죠. 일단 예정대로 출범하게 된다면 12월 10일에 출범이 될 것 같고 공공에서 75조 원 그리고 민간에서 75조 원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이 75조 원 조달 자금 중에 50조 원이 이제 은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대 금융그룹이 각각 10조씩 내라 이렇게 한 거죠. 사실상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은행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자금을 출연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감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은행주의 수익성을 좀 누를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최근에 그 IMA라는 게 생겼습니다. 종합투자계좌인데 증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도 연 8%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1호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면서 연 8% 수익이다? 이건 분명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만 하셨던 분들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은행주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증권주는 조정시마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도 봐셔야 되는데 그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 이런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갈
작용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할 때마다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는 있다. 다만 아직은 펀드가 조성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살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성된 다음에 어떤 섹터를 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정부가 주도했던 펀드 중에 성공한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펀드도 사실상 실패를 했어요. 5년 전에 뉴딜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평균 수익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전에 녹색 펀드, 통일 펀드, 상당히 정부의 이름을 붙인 펀드가 많았지만 대부분 수익률이 좀 부진했거나 아니면 목표 금액에 미달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150조 원이라는 자금 자체가 적지는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모집이 잘 되는지 그리고 모집되면 이런 펀드들이 어떤 섹터를 사는지 이 정도는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측에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압박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또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투자를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국내 투자를 해야 된다. 같은 조건이면 국내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삼성이라든가 SK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국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펴볼 만한 이슈고요. 국내 대기업이 거의 800조 원대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이런 기업들을 다 합쳤을 때 그렇다는 거니까 역시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투자 쏠림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혜택까지 주기는 좀 어렵지만 투자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규제들이 철폐되는지는 조금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그 삼성의 평택 캠퍼스 5공장의 공사가 본격화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전자가 HBM이 잘 팔리니까 D램 공정을 HBM 공정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HBM을 잘 팔았죠. 근데 D램 공정을 HBM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D램 공정이 줄어듭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쇼티지로 D램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더 이상 D램 공정을 희생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HBM 투자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HBM 라인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평택 5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이 5공장이 2030년에 가동될 예정이었는데 2028년으로 가동 시점이 2년 정도 좀 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 4공장 대비해서 1.5배 수준의 클린룸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한양 ENG가 그 클린룸 시스템 전문 업체예요. 근데 5공장의 기존 공장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클린룸이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한양 ENG에 대한 수주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평택 5공장에 따른 투자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들 또 보시면 투자에 힌트 되지 않을까 싶고요. SK는 3년간 이제 128조 원의 국내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향후 600조 원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HBM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수혜주는 이제 한미반도체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HBM에 한미반도체의 TC 본더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TC 본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HBM4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비싼 TC 본더가 들어가는 부분도 한미반도체의 수익성 개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도체주가 조정 나올 때 이런 종목군들은 밑에서 한번 모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가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제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편입이 네. 되면은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이게 편입이 아무리 빨리 돼도 내후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네. 기대감을 가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내후년이냐면 일단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려면 후보국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걸 이제 매년 6월에 결정하는데 올해 6월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후보로
등록이 못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빨라도 내년 6월에 후보군 등록. 그럼 내후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편입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이제 내후년이다. 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수급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영문 공시 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를 이제 부여하는데 공시라는 게 사실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보시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작성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또 영문으로 한다? 이게 단순히 번역기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영문 공시자를 또 따로 뽑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는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조치도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이제 여기에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까지도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후보군에 좀 등록되지 않을까. 그럼 내년 6월에 후보군에 등록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얼마냐? 액티브 자산이 1.2조 달러, 네. 2.8억 달러, 인덱스 1.2조 달러, 총 4조 달러입니다. 이 4조 달러 중에 일부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니까 수급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연말에 발표되는 MSCI 선진국 지수 진입 로드맵 요거를 살펴보시면 또 수급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와 정책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